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나 라는 속담이 있죠. 돈에 따라 인심이 달라지는 세상이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속담이죠. 오늘 사연은 이 속담과 관련된 사연입니다. 한 사위와 장모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서 빨리 사연 들으러 가볼까요? 저는 톡톡사연 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늙은이가 어쩌다 보니 이런 곳에 사연도 한번 보내보네요. 저는 올해로 70이 된 딸을 하나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신 사연을 재미있게 듣는 게 요즘 하루의 낙인데 어느 날 문득 내 이야기도 한번 보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지금은 남이 된 사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이 참 첫인상이 무서운 게 저는 사위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고 그냥 기분이 쎄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본 모습을 감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놈을 제가 어떻게 제 딸에게서 떼어놨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전 경상북도 경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경주 외곽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저는 결혼도 중매로 같은 동네에 총각하고 있죠. 양가 모두 농사로 뼈가 굵은 집안이었어요. 남편과의 삶은 노동량은 많았지만 소박하고 하루하루 묻어냈어요. 남편도 저도 날리는 사람을 싫어하고 말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그런 진중한 면이 좋았어요. 평생 믿고 의지하며 살만하다 여겼죠. 결혼하고 이듬해 저는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아기를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불행히도 두 번째 아기는 유산되고 말았고 둘째 아기를 유산한 후로 저는 다시는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남편도 저도 자식 욕심이 있었기에 너무 아쉬웠지만 하나만 잘 키우라는 하늘의 뜻이겠거니 하면서 나중에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딸아이는 어렸을 때 들판을 뛰어놀고 마을 아이들을 몰고 다니는 개구쟁이였어요. 놀다가 자꾸 넘어져서 다쳐오는 딸의 얼굴만 보면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도 웃음이 날 정도로 정말 저에게는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제가 아기를 키우며 씨름하는 동안 남편은 농사짓는 일을 사업적으로 키워갔어요. 여러 가지 농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사업화하고 작물들을 고정적으로 납품하게 되면서 집에는 재산이 쌓여갔습니다. 그만큼 남편이 성실하기도 했고 또 운이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많은 돈이 생겨도 우리의 생활은 큰 변함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소박하고 검소하게 살았어요. 돈은 모아서 그냥 조금씩 땅도 사고 집도 샀습니다. 살면서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 항상 여윳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남편의 생각이었어요. 저 역시 의리의리한 집 같은 것은 필요 없었기에 우리는 주변에서 아무도 우리가 부유해진 줄 모를 정도로 예전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다만 아이 학교 때문에 너무 시골에 있는 것은 아니다 싶어 우리 가족은 남편이 농사짓는 지역 근처 신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저는 이사한 집에 적응하랴 아이 키우랴 한동안 정신이 없었죠. 그렇게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갔어요. 아이를 키우면 시간은 참 하루하루는 느리고 1년은 화살처럼 빠르게 그렇게 지나가더군요.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중년의 여인이 되어 있고 딸아이는 언뜻 보면 어른인 줄 알 정도로 덩치가 커져 있었어요. 제가 그리 예뻐하고 자랑하던 딸은 자라면서 자신이 공주 대접에 익숙하다 보니 사교성이 없어 친구를 잘 사귀지 못했어요. 친구들로부터 이기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본인 역시 누구에게 맞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죠. 항상 우등생이었지만 성적은 중학교 3학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떨어져 평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까지는 이것저것 시켜놓은 게 많았던지라 본인이 학교 수업을 조금 게을리더라도 따라갈 수가 있었는데 확실히 중3 이후로는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니 성적이 곤두박질 치더군요. 특히 고1이 되고 처음 본 반편성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제가 크게 상심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딸아이와 함께 고등학교 성적에 이리이비하면서 저도 마치 고등학생인 것처럼 전전긍긍하며 지냈던 때였어요.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고혈압으로 인한 뇌경색이었습니다. 뇌경색이라는 병이 참 무서운 것이 보통은 두통 등 전조 증상이 있다는데 남편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 전에 등이 땡긴다고만 했는데 그러고 아침에 119에 실려가서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죠. 지금도 남편의 차디찬 손을 붙잡고 망연자실 병원에서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우리 지연이는 어떻게 살라고, 여보. 아빠,
그렇게 저와 딸은 남편과 아빠 없이 살아가게 되었죠. 처음에는 너무 두렵고 막막했지만 나중에는 딸아이가 많이 커서인지 적응이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어쩔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이라며 받아들이고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뿐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 있었으니까요. 딸은 20살이 되어 본인이 원하던 외국어 전공을 택해 외국어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통번역가가 되고 싶다는 딸에게 저는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죠. 딸은 공부를 하면서 자기 돈으로 용돈을 벌어보고 싶다고 하더니 학생들이나 성인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어요. 저렴한 금액으로 외국어를 가르치면서 약간의 봉사 개념도 가지고 베풀고 싶다고 했죠. 저는 자라면서 내내 공주처럼 깍쟁이처럼 굴던 딸이 어쩐 일로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나 싶어 칭찬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딸이 같이 식사하면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서 식당을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끽. 가게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 한 명이 들어오더군요. 깔끔한 흰색 와이셔츠에 검정 바지로 단정하게 입고 있더군요. 상당한 미남이었습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혹할 만한 얼굴이었죠. 다만 치켜 올라간 눈매 때문에 조금 날카로운 인상이 있었는데 저는 그 눈매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매몰찬 느낌이 있는 눈매였거든요. 그 청년은 싹싹하게 인사를 하며 저희에게 여자친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뭔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계속 껄끄러운 기분과 내키지 않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도 큰 이유도 없는데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는 없어서 어찌저찌 식사를 하고 있었죠. 둘은 교육봉사를 하면서 만났다고 합니다. 딸이 수업을 하면서 같이 봉사 겸 수업을 진행하는 이 청년과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어요. 청년은 외국어를 돈을 별로 받지 않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일 말고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검정고시 시험 준비도 도와주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교육 사업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어요. 저는 쌀쌀맞고 이기적으로 보이는 인상과 다르게 이 청년이 굉장히 봉사정신이 강하고 바른 청년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보았던 제 첫인상이 잘못된 것만 같았죠. 사람은 또 겉만 보고는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저는 그 청년과 딸아이의 만남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연애하는 모습은 보는 사람이 내내 미소가 지어질 정도로 보기 좋았습니다. 선남선녀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그 청년은 한 번씩 저와 딸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는 걱정스러운 점이 있었어요. 바로 너무 못 사는 집안 형편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판잣집에서 살았고 이를 악물며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서 대학까지 겨우 나온 청년이었죠. 아버지는 아직도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에 사시는데 어머니는 예전에 힘들어서 가출하시고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밥을 먹으면서 술을 곁들이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는 분위기였고요. 좋게 말해서 반주이지 제가 듣기에는 알코올 중독자같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주 술을 찾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딸에게 결혼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그런 시댁을 네가 감당할 수 있겠냐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사람만 좋으면 되지 않겠냐고 봉사활동도 하고 얼마나 바른 사람인데 다 극복할 수 있다며 자꾸 그 청년과 앞날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네 인생이니까 잘 결정해야 한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마침내 딸은 그 청년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이제는 결혼 준비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많이 놀랐지만 일단 그 자리에서는 표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구체적인 사정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이 죽으면서 남겨준 재산이 많이 있었어요. 앞서 말했다시피 남편이나 저나 돈 자랑을 하거나 넓은 집을 살고 좋은 차를 선호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 재산들은 다 땅이며 건물이며 집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도 제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지 못했죠. 돈에 대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있는 티를 낼수록 안 좋은 일만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딸에게조차 제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말한 적이 없었고 그저 살고 있는 32평 아파트 이거 하나 내 거라고 말했죠. 딸은 제가 남편이 죽고 나서 매일 직장을 다니지도 않았고 그저 조그만 동네 카페를 하나 운영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제가 집 말고는 아무 재산이 없는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저는 이 청년과 딸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이제 재산을 오픈하고 한 몫을 떼어줘야 하나 아니면 사는 것을 보면서 결정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고민을 하자 친구가 잘 보는 용한 점쟁이가 있다면서 점집에 데리고 갔어요.
무당 옷을 입은 점쟁이는 막 쌀알을 뿌리고 하더니 저를 보면서 그러더군요. 지금 말하고 싶은 거 있지? 그거 말하지 마. 안 좋아. 네? 그냥 혼자만 알고 있어. 입을 무겁게 하는 게 좋아. 저는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은 점쟁이의 말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딸애가 이 청년과 결혼해도 괜찮겠냐고 하니 점쟁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려도 안 된다고 그저 지켜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딸에게는 남자가 더 있으니 걱정할 거 없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점을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신통하다는 생각이 들어 일단 그 점쟁이 말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돈 몇천을 보태줄 수 있다고만 했어요. 딸아이는 혼수비를 대줘서 고맙다고 엄마가 이 집 말고 몇천이나 돈이 있었냐고 고마워하더군요. 청년의 집은 너무 가난해서 이 청년은 자신이 모은 돈 1천만 원 말고는 아무것도 해올 형편이 안 된다고 했어요. 결국 저는 원래 생각했던 몇천보다 많은 돈인 1억을 주면서 이걸로 전세라도 얻으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그래도 차마 딸에게 월세부터 시작하라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너무 없이 결혼하는 딸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지만 딸과 사위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고 열심히 사는 듯 보였습니다. 딸은 번역 일을 하면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고 사위는 교육 컨설팅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했어요. 심리검사 같은 걸 해서 앞으로 학생의 진로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고 했죠. 두 사람이 알콩달콩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자 저도 마음이 좀 풀렸습니다. 1년여의 신혼생활을 지켜본 결과 사위는 제 딸을 마치 공주처럼 위하고 아껴주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운전기사처럼 어디를 가든지 제 딸의 차문을 열어주고 또 고깃집에 같이 가기라도 하면 수저를 먼저 놓아주고 항상 문을 잡아주는 등 제 딸을 세심하게 살펴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위가 인상은 좀 매섭고 쌀쌀맞아 보이지만 사실은 진국인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사위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기 전까지만 말이죠. 흔히들 사업병이라고 하나요? 사위는 다니고 있는 교육 컨설팅 회사에서 좋은 대우를 받았고 점점 직급이 올라갔어요. 아이들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걸 해석해주고 진로를 짚는 일에 요즘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다고 하더군요. 회사 내에서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위는 자신이 더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회사에서 그걸 오케이 해주지 않는다며 자기는 이런 작은 회사에서 썩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며 제 딸에게 어디 대출 좀 할 데 없냐고 물어본다고도 했습니다. 딸은 우리가 돈이 어딨냐고 한 달 한 달 생활하기도 바쁜데 무슨 소리냐고 했지만 사위는 마치 뭐에 홀린 사람처럼 돈을 마련해서 사업을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딸은 옆에서 돈이 있으면 일단 전세부터 해결하고 집부터 사야지 지금 사업을 왜 꼭 해야 되냐고 말렸죠. 그렇게 말리면 그 온순하고 제 딸을 공주처럼 위하던 사위가 그런 순간만큼은 돌변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컵을 던지기도 했다는 거였어요. 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업 이야기만 나오면 너무 예민해지는데 그런 점이 힘들다고 하더군요. 저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니 재산이 있다는 말을 안 하기를 잘했다 싶었습니다. 분명 제가 돈이 있는 걸 알았으면 눈독을 들였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들어도 못 들은 척 제 딸이 잘 있는지만을 살피며 사위의 사업방을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지 2년차쯤 되었을까? 딸이 막 아기를 가지려고 준비할 무렵 사위는 기어이 돈을 사방에서 끌고 와 사업을 시작하더군요. 원래 하던 일이었던 교육 컨설팅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어플을 개발하는 사업이었어요. 저는 아직 전세 살고 전혀 사업이 망하면 메꿀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사업을 대뜸 한다고 하고 무조건 성공한다는 식으로 군이 많이 걱정이 되었어요. 과연 저러다가 망하면 어떻게 되나 싶어 저는 딸에게 일단 아기를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제 말에 딸은 화를 내더군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 사업하는 거하고 제가 임신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연아, 엄마 말 잘 들어라. 사업에 저렇게 집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끝이 안 좋아. 엄마는 아직 네가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 혹시 모르니까 아기는 좀 천천히 가졌으면 해. 그럼 사업이 망하기라도 하면 애가 없으면 이혼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엄마? 사람 일이라는 게 혹시 모르지 않니? 저는 딸에게 좋은 말로 그냥 설득을 했지만 딸은 제 말에 기분이 나쁘다며 어떻게 그렇다고 벌써 이혼까지 이야기할 수 있냐고 저한테 섭섭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더 이상 이런 말을 했다가는 괜히 딸과 사이만 나빠지겠다 싶어서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위의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빌딩 가게세하고 다른 재산들을 조용히 관리나 하면서
제 빌딩 한 기퉁이에서 카페를 운영했어요. 당연히 딸과 사위는 카페가 월세인 줄 알았죠. 제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저는 사실은 때를 보다가 딸에게 조금씩 증여를 해주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사위가 덜컥 사업을 시작하는 바람에 좀 더 지켜보기로 했죠. 사위는 처음에는 강남까지 소문이 났다면서 컨설팅 의뢰가 많이 들어온다고 굉장히 으쓱해하면서 성공을 자신했습니다. 일이 바쁘다면 매일 늦게 들어온다고 했죠. 딸은 혼자 난임 시술을 받으며 임신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 있는 딸이 안쓰러워서 밖에 뭔가 배우러 다니자고 하기도 하고 또 집에 혼자 있지 말고 가게라도 나와 있거나 아니면 프리랜서로 일하지 말고 그냥 외국어 번역 능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를 다녀보는 것은 어떠냐고 딸을 설득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딸은 뭔가 자신의 인생을 좀 먹고 있었어요. 발전적인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집에서 남편만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죠. 또 외향적인 성격의 사위는 밖으로 나돌며 사업을 한다고 제 딸을 돌아봐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살 날이 몇십 년인데 벌써 저렇게 외롭게 하는 남자라면 안 봐도 뻔하다는 생각에 딸이 안쓰러웠어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불행인지 딸인지 딸의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임신을 했다고 하니 사위도 좀 집에 일찍 오고 제 딸을 챙겨주는 것 같았어요. 저도 아기가 생기면 이혼은 더 힘들겠지만 그래도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지고 사위가 더 가정적으로 변할 수 있겠다 싶어서 기대를 했죠. 저 역시 손주가 보고 싶기도 했고요. 딸은 임신 기간 내내 입덧이 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집으로 좀 와줘요. 무슨 일이야? 응? 저는 늦은 밤 딸의 전화에 너무 놀라서 허겁지겁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요즘 저도 건물 관리 일로 좀 바빠서 딸과 못 본 지 2주가 좀 지났었는데 못 본 새 딸의 모습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딸을 데리고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영양분 섭취가 안 되고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토하는 바람에 몸이 많이 상했다고 며칠 입원을 하면서 쉬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제 딸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 시간까지 무슨 사업을 한답시고 집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위에게 화가 났어요. 여보세요? 장모님? 자네 뭐 하는 사람인가? 내 딸이 입덧이 이렇게 심한데 도대체 뭐 하는 건가? 며칠 입원해야 한다니까 당장 오게. 저는 너무 화가 난 사위에게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사위는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왔더군요. 그런데 병원으로 달려온 사위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술을 퍼마셨는지 술 냄새에 심지어 와이셔츠에는 여자 립스틱 자국까지 있더군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혀를 찼습니다. 가만 보니 이놈이 인물값을 하고 돌아다니는 놈이었어요. 사업을 한답시고 접대니 뭐니 여자 있는 술집을 기웃대고 집에 있는 아내는 나몰라라 하며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됐으니 사업이나 열심히 하라고 입덧 좀 나아질 때까지 우리 집에 데리고 가 있겠다며 며칠 입원 후 딸을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기가 없었다면 이혼하라고 했겠지만 이미 아기가 생겼는데 이혼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제 딸 팔자가 이렇게 한번 꼬였구나 생각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려고 애썼죠. 그렇게 딸은 고생스러운 입덧 시기를 마치고 임신기간 동안 친정인 저에게 의지하면서 그렇게 무사히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태어난 손자는 듬직한 아들이었어요. 물론 키우면서 우여곡절은 많았습니다. 조금 작게 태어난 손자는 예민한 데가 있어서 딸이 젖이 많이 돌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분유를 먹였는데 분유를 먹기 싫다고 혀로 밀어내기가 일쑤였고 툭하면 토하고 잠도 잘 자지 않으려고 해서 계속 안아서 재우다 보니 딸의 허리가 남아나지 않았죠. 이유식을 시작하고 나서도 입이 짧아 조금만 먹으려 하고 제가 좀 달래줘도 떼쓰기를 멈추지 않고 동네가 떠나가라 울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같이 손자를 돌봐주면서 저는 딸의 육아를 덜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기 아빠라는 사위는 정말 육아에는 하나도 손을 까딱하지 않으려 드는 것이었어요. 분명 딸이 함께 봉사를 할 때 요리도 잘하고 이불 빨래도 잘하는 등 가정적인 모습에 반했다고 했었는데 그런 사람 아시나요? 나가서는 더 없는 호인인데 자기 가족들한테는 야박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집에서는 음식도 집안일도 육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 사위 때문에 속 썩는 것은 바로 제 딸이었기에 저는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무슨 대단한 사업을 한다고 돈을 얼마나 번다고 저러냐고 물어보니 생활비는 회사 다닐 때와 똑같이 주고 있다고 딸은 자신도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는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던 중 사위의 사업이 어려워지는 일이 생겼어요. 사위는 입시 컨설팅을 함께 진행했기에
입시 논술이나 면접, 자소서, 생기부 등을 관리해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소서를 비슷하게 써주는 바람에 자소서를 돈 주고 작성한 것이 들켜버려 사위의 컨설팅 회사가 갑자기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몇 년 안에 자소서가 폐지된다고 하는 바람에 또 휘청하게 되었죠. 사위는 한동안 지인들에게 돈을 끌어다니며 이번 고비만 넘어가면 잘 될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지만 결국 회사가 갈수록 힘들어지는지 무슨 중고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등 대리운전을 한다는 등 걱정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대리운전이나 배달일 말고 좀 안전하면서 할 수 있는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거나 그것도 안 되면 사업체를 접고 다시 회사로 들어가면 안 되냐고 사위를 말렸지만 사위는 사업체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애나 보라고 제 딸은 무시하기 일쑤였죠. 딸은 아기를 키우며 조금이라도 생활비에 보태려고 번역일을 했어요. 일을 받아서 아기가 자는 밤에 아기를 안느라 아픈 몸을 가지고 또 번역일을 해나갔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인생이 너무 안쓰럽고 힘들어 보였죠. 지금이라도 그냥 재산을 주고 아기 돌보는 아주머니라도 구하고 편하게 살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 역시 사위가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사위에게 재산을 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지켜본 사위는 봉사활동을 하고 호인 노릇을 할 정도로 남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돈이 생긴다면 비싼 차를 사고 사치를 부릴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딸이 힘들다고 하면 아기를 돌봐주곤 하면서 딸의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러던 와중에 드디어 사위가 저에게까지 돈 이야기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사업체가 많이 어려워진 것이었어요. 딸이 전화가 와서 갑자기 집에 들르겠다고 했어요. 어쩐지 심각한 목소리였죠. 어머니, 저도 왔어요. 저녁 드셨어요? 안 드셨으면 저희하고 이거 같이 드세요. 사위도 함께 와서는 어디서 사왔는지 족발을 사와서 주섬주섬 식탁에 내려놓더군요. 그리고 사위는 소주를 꺼냈습니다. 장모님, 오늘은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사위가 저에게 비장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딸은 그런 사위를 말리지도 못하고 그저 아기를 안고 저와 사위를 바라보고만 있더군요. 무슨 일인데 그러니? 무슨 문제라도 있어? 사위는 말없이 깊은 한숨을 푹 쉬더니 소주를 한 잔 빈속에 들이켰습니다. 아이고, 빈속에 속 다 버려. 족발 먹어가면서 일단 배 좀 채우고 천천히 이야기하게. 기다릴 테니. 뭔가 하기 어려운 말이 있는지 사위는 족발을 몇 점 먹고 소주를 마시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답답했지만 아마도 사업 관련 일이려니 하면서 사위가 입을 떼기를 기다렸죠. 장모님, 지금 너무너무 사업체가 어려워요. 이대로라면 초기 투자금의 2배가 넘는 빚만 지고 접어야 되게 생겼어요. 회사 그만둔 지는 한참이라 회사로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저기 빚은 늘어만 가고 다달이 몇백씩 빚이 쌓여가니 어디 가서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장모님, 제가 사위로서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한테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시는 이 32평 집이 자가라고 들었는데 제가 곧 회복하면 바로 돌려드릴게요. 장모님 재산이 이 집 하나뿐인 건 알지만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장모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집은 기댈 곳이 아무데도 없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너무 힘들고 미치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장모님 계실 집은 저희가 전세든 월세든 어떻게든 다시 마련해 보겠습니다. 하나뿐이 딸하고 손주를 봐서라도 부탁드립니다. 사위는 대놓고 저한테 애걸하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이미 낼 수 있는 대출은 다 내서 더 이상 돈을 빌릴 데도 없고 본가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아내가 번역일하는 것으로 겨우 생활비로 쓰는 돈이 계속 부족해서 빚만 지다가 결국에는 신용불량자가 될 판이라고 저에겐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해서 일단은 알겠다고 고민해보겠다고 하고 딸네 부부를 돌려보냈어요. 그 와중에 말도 못 꺼내고 눈치만 보고 있는 제 딸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하자고 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길고 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결정을 혼자 하자니 참 힘들었어요.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다른 재산의 존재를 밝히고 그냥 제대로 해보라고 통 크게 도와줄까 하는 마음과
언젠가 점쟁이가 말했던 것처럼 최대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던 말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너무 됐습니다. 그런데 사위와 딸이 너무 힘들다고 저렇게 괴로워하니까 그냥 이 집 한 채는 넘겨주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사위 하는 행동들이 걸려서 사위가 제가 집을 다 넘기고 함께 살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 그걸 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소위 말하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는 그런 소리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 제 재산을 밝히지 않고 이 집을 팔아서 당장 급한 불을 끄도록 하고 나는 집이 팔리는 대로 너희들이 사는 32평 아파트로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위가 따로 월세집이라도 얻어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손주라도 매일 보는 낙으로 살겠다고 하며 딸과 함께 살겠다고 했죠. 사위는 저에게 집을 판 돈을 받기 위해서 저를 집에 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사위는 한 집에 살게 되었죠. 결국 저는 딸 내외가 결혼한 지 거의 5년이 되어서 합가를 하게 되었어요.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저의 결단을 들은 사위는 저에게 와서 고개를 조아리며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울더군요. 그렇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위를 보면서 저는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환경이 힘들어서 그렇지 너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요. 그저 그때의 첫인상이 안 좋았어서 내가 계속 사위를 찜찜하게 생각했던 거였겠지. 그런 생각으로 사위를 좋게만 보고 싶었습니다. 사위가 이상한 인간이라면 누가 고생할지 뻔했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빚을 해결해준 후로 사위와 딸은 한동안 저를 상점 모시듯 했어요. 특히 딸은 삼시세끼를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하고 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계속했죠. 사위 역시 너무 인사를 하기에 이제 그만 인사해도 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굽신굽신했습니다. 딸과 사위는 저에게 제일 큰 방인 안방을 내주고 우리 집 제일 큰 어른이라고 손주에게도 교육을 시켰죠. 다행히 사위의 사업은 한번 큰 고비를 넘겨서인지 겨우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저는 딸내와 같이 사는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차로에서 빨간불이 파란불이 된 다음 갑자기 구급차가 지나가는 바람에 다시 버스가 섰는데 뒷차가 버스가 선 것을 못 보고 그만 박아버린 것이었어요. 저는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 사고 당시에 괜찮은 것 같았는데 허리가 조금만 무리를 하거나 오래 앉아있으면 쑤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아무리 물리치료며 좋다는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아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어 병원에 가서 말하니 의사는 아무래도 MRI를 찍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지만 재차 꼭 찍어봤으면 한다고 하기에 수긍을 하고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마치자 의사는 역시나 생각했던 대로 척추에서 지금 디스크가 조금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다고 다리도 곧 많이 저릴 수도 있다면서 계속 치료를 해보고 다리 저림이 나아지지 않으면 허리 수술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수술하는 방법도 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조심하면서 지내는 게 좋다고 했어요. 주의사항으로 쪼그려 앉아 걸레 빨기 등의 자세를 하지 말고 좌식생활 말고 입식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서 있거나 걷고 허리가 많이 아플 때는 계속 누워있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죠. 저는 좌식 화장대도 의자가 있는 서양식으로 바꾸고 조금이라도 허리가 아프면 집에서 누워서 쉬었습니다. 사위와 딸도 정말 걱정을 하면서 무리한 운동 등은 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죠. 그렇게 딸의 집으로 들어가 산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허리가 좋지 않아 저는 최대한 조심을 하면서 집에서 많이 누워서 지냈죠. 그런데 집에서 아기를 돌보던 딸이 갑자기 큰 회사에 면접 기회가 생겼다면서 저에게 오늘 하루만 아기를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었어요. 만약 회사에 취직되면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아기 돌보는 사람을 쓸 거라고 하면서 면접 보러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의 얼굴에 생기가 넘치는 것을 오랜만에 보았기 때문에 제가 허리가 아파도 아기를 봐주고 딸이 면접을 볼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어요. 사위는 여전히 딸이 아기를 다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서 항상 제 딸은 혼자 아기를 돌보느라 너무 지쳐 보였거든요. 그렇게 딸이 면접을 보러 가고 제가 손주와 함께 있게 되었는데 하필 그때 손주가 저 높은 소파에서 바닥에 요를 깔고 TV를 보고 있던 제 쪽으로 풀쩍 뛰어내린 것이었습니다. 아이쿠. 손주는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내린 것이지만 저는 손주 때문에 안 그래도 안 좋은 허리를 또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허리가 너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침을 맞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도 나아지지 않았고 조금만 움직여도 다리 전체가 찌릿찌릿 저렸죠. 최대한 서 있거나 누워 있기만 하려고 했는데도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허리가 아파서 일상생활도 힘들 정도가 되었어요. 화장실을 가려고 할 때도 최대한 조심조심 한 발짝씩 떼서 화장실을 향해야 했어요. 용변조차 내 발로 걸어서 편하게 볼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니 너무 슬펐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몸뚱이가 되었는지 몸이 너무 안 좋아지자 저는 한 번씩 직접 가서 하던 건물 관리를 관리인에게 맡기고 카페도 권리금을 받고 다른 분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 지냈어요. 딸은 자신이 하루 아기를 맡겨서 엄마가 이렇게 다쳤다고 자책을 하고는 면접에 붙었는데도 회사를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러지 말고 사람을 써서 아기를 돌보고 너도 그만 나가서 일하라고 했지만 딸은 아직은 아기가 너무 어리고 또 엄마한테 아기를 봐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도 영 안 내킨다며 결국 또 집에 들어앉아 버렸죠. 그렇게 누워서 지내던 어느 날 딸이 엄마가 좋아하는 단팥죽을 해봤다며 팥죽을 한 그릇 들고 저에게 오더군요. 그러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실 나 신랑 모르게 빚이 있어. 응? 네가 무슨 빚이 있어? 나 빚이 3천 정도 돼요. 엄마, 나 이거 어떻게 갚지? 뭐 하다가? 왜 애기 아빠는 모르는 빚이 생긴 거야? 엄마, 실은 그 사람이 생활비를 너무 작게 줘서 그 사람은 그 돈으로 아껴 쓰면 된다고 하는데 나는 도저히 그 돈이 부족해서 카드값이 빵꾸나다 보니까 또 빌리게 되고 또 빌리게 되고 하면서 이렇게 5년간 빚이 쌓였어요. 엄마, 근데 나도 가끔 미용실도 가고 싶고 그냥 계절 바뀔 때 옷 한 벌쯤은 사면서 살고 싶었어요. 하루 종일 애만 보고 있고 커피 한 잔 사러도 편히 못 나가는 내 신세가 너무 불쌍했어요. 딸은 그런 소리를 하면서 단팥죽을 먹으며 줄줄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냥 혼자만 아기를 계속 돌보는 게 너무 힘들고 항상 밖에서 일한다고 하고 술자리가 잦은 남편도 원망스러워서 그렇게 옷이라도 한 번씩 사고 아기 용품도 좀 좋은 거 사보고 싶어 사고 하다 보니까 항상 생활비에서 50만 원 정도는 더 쓰게 되었다고. 그런데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남편이 너무 조금 주는 거라고 그 돈으로는 생활비가 안 된다고 다들 그랬다고. 그런데 남편은 항상 제가 사치를 한다면서 돈을 얼마를 주든지 그 돈으로 맞춰서 절약하고 사는 것이 여자의 본분이라고 화만 냈다는 것이었어요. 딸은 결혼하고 나서 자신이 너무 불행하고 힘들다고 사람들과 모임 자리에서는 항상 애처가 있냐 행세하면서 집에 가면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 남의 이목만 신경 쓰는 남편이 너무 싫다고 울분을 쏟아내는 것이었어요. 저는 딸의 이야기에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도대체 뭐 얼마를 줬길래 그래? 저는 너무 답답해서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그냥 돈 부족한 달은 100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달은 120 주고 그 이상은 안 줬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돈이라는 게 상대적인 것이긴 하지만 저 돈으로 아기 용품 사고 3인 식비에 보험료니 폰비니 다 내고 있었다니. 도대체 사위가 최근에 차를 바꿨다고 하더니 그런 돈은 펑펑 쓰면서 제 딸에게 그렇게 생활비를 주고 있었다고 하니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그렇게 번역 아르바이트를 했던 거였나 싶었죠. 저는 제 딸이 너무 고생을 하는 것 같아 이제 재산의 존재에 대해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위와 상관없이 딸에게만 알릴 작정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증여 절차를 의논하기로 결심을 했죠. 더 이상 딸을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울고 있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지연아, 때로는 조금만 참는 것이 필요하단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여자가 결혼하면 참을 일이 많아. 그런 것도 지혜란다. 그리고 돈 걱정은 하지 마. 엄마가 어떻게든 해줄게. 응? 일단 몇 천의 빚을 걱정하는 딸에게 저는 괜찮다고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 넌 그냥 기다리라고 했어요. 몇 천, 그 돈 때문에 혼자 속아려 했을 내 딸을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조차 편하게 하지 못하고 남편 눈치를 보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빌려서 썼다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아기가 좀 커서 딸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로 했다는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이 유치원에 손주를 데려다 주러 간 시간 사위가 아직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려다가 갑자기 극심한 통증을 느꼈어요. 허리가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얼마나 아픈 정도였냐면 순간적으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이었어요. 아유, 자네, 나 좀... 제가 비틀거리는데도 사위는 식탁에서 물을 여유롭게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위를 향해 손을 휘저었어요. 자네, 나 좀 부축 좀 해주게. 아유. 아, 네. 아프신 거예요? 사위는 대수롭지 않다는데 제 팔을 잡고 저를 침대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침실로 가는 와중에 저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사위에게 병원으로 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나 좀 병원 좀 데려가 주게. 땡땡 대학병원으로 가면 돼. 아무래도 허리를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당장 가세나.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사위는 저를 바라보면서 무표정한 얼굴로 말하는 것이었어요. 어쩌죠? 제가 사업상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지금 나가봐야 하는데 전 급하면 119 불러드릴까요? 자네 장모가 아프다는데 그게 할 말인가? 어떻게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안 그래도 생활비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저한테까지 버릇없게 구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인정머리요? 말 나온 김에 막말 좀 해볼까요? 집 한 돈 좀 보태줬다고 언제까지 유세하실 거예요? 이제 재산도 없으면서 이 노인네야. 내가 시간이 남아도는 줄 아나? 잘 대해줬더니 무슨 갑질이야? 뭐? 뭐라고 이놈이? 사위는 급기야 저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빈정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제서야 사위의 본색을 본 듯하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이런 놈하고 우리 딸이 잘 살기를 바라고 있었다니. 좀 참는 것도 여자의 지혜라고 그런 말들로 딸을 위로했다니. 저는 그날 결국 119를 타고 병원으로 가서 긴급하게 수술을 했습니다. 허리 수술하고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더 이상 딸이 이렇게 사는 꼴을 볼 수가 없다. 내 막대한 재산을 저런 놈이 같이 쓰게 놔둘 수가 없다. 저는 사위와 딸을 이혼시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재산 증여를 부탁한 변호사에게 이혼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딸에게 증거를 수집하도록 했어요. 딸은 제가 왜 그러는지도 모르면서 제 말을 듣고 증거를 잘 모아두더군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 모든 준비가 끝난 다음 저는 호텔 식사권이 생겼다고 사위와 딸과 손주를 불렀습니다. 사위는 호텔에 온다고 하니 신이 났는지 한껏 빼입고 무슨 제비처럼 머리에 왁스까지 바르고 등장했습니다. 딸은 칭얼대는 손주를 안고 낑낑대며 들어왔죠. 저는 이런 꼴을 보면서 속이 터지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서 딸내 일행을 자리에 앉혔어요. 와, 장모님 이런 곳 예약도 하실 줄 아세요? 아, 요새 내일 봐주는 사람이 있는데 맛집을 잘하네. 아, 동네에 뭐 친한 아주머니라도 사귀셨어요? 참, 허리는 괜찮으세요? 그럼 자네 덕분에 괜찮네. 그보다 오늘은 내가 할 말이 있어서 불렀네. 김 변호사, 들어오게나.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여사님 일을 담당하는 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사위의 동공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딸 역시 아기를 달래다가 놀란 표정으로 김 변호사를 바라보더군요. 오늘은 여사님 재산 증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사님은 현재 자산은 100억대의 현찰을 보유하고 계시고 상가와 밀집한 사거리 빌딩 한 채, 토지, 그리고 아파트 세 채가 있으신데 원룸 건물 하나도 소유하고 계십니다. 아마 총 합치면 재산은 몇백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엄마. 여사님은 원래는 사위분이 따님과 사는 모습을 보시고 따님을 행복하게 해주신다면 사거리에 있는 빌딩을 사위분께 증여할 의사가 있으셨으나 오늘부로 이 결혼을 종료시키기로 원하고 계십니다. 네? 들었지? 김 변호사 말대로 나는 이 재산을 모두 내 딸에게만 물려줄 거야. 그리고 자네와 내 딸은 오늘부로 이혼을 진행하는 거네. 아니, 장모님이... 아니,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재산이 있으셨는데 왜 숨기신 거예요? 네? 장모님. 장모님이라고 부르지도 마. 이 파렴치한 놈. 육아를 요즘 세상에 어디 여자한테 다 떠넘기고 집안일도 하나도 하지 않고 생활비도 작게 주면서 그따위 갑질을 해. 내 딸이 네 치닥거리하고 집안일 하는 사람이야? 그러라고 내가 대학 보내고 귀하게 키운 줄 알아?
자네는 아웃이니 이 자리에서 당장 나가게. 조정으로 합의해야 위자료라도 건질 수 있을 줄 알아. 나가! 저는 그 자리에서 사위를 쫓아냈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면서 음식을 바라보고만 있더군요.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너 자신을 한없이 낮추기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란다. 너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지. 저놈하고는 헤어져라. 이제 내가 재산 증여해 줄 테니 많이 누리고 살아. 엄마가 아무리 봐도 저런 놈하고 사느니 이혼하는 게 100배 1000배는 나아. 엄마 말 알아듣지? 네. 엄마, 고마워요, 엄마. 딸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흐른 얼굴로 손주를 안은 채 저에게 미소를 보냈어요. 저는 그 미소의 홀가분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 결혼이 주었던 지옥 같은 삶에서 탈출한 그런 미소요. 그렇게 저는 처음에는 합의를 통해서 조정하려고 했으나 계속 말을 바꾸는 상대에게 지쳐서 결국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 딸에게 유리했죠. 막상 해보니 이혼이 생각보다는 별게 아니었어요. 딸 역시 같이 살면서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서인지 오히려 소송 과정에서는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딸을 다시 웃게 해주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딸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좀 더 결혼을 반대하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남습니다. 제가 좀 더 반대해보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자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자신의 선택이었고 이렇게 예쁜 아기를 얻었으니 다 괜찮다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새로 가게 오픈을 준비 중이에요. 우리 건물에 있는 그 카페를 다시 넘기고 나가신다고 하기에 딸이 좋아하는 향초 만들기 공방 겸 카페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딸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저와 향초를 만들고 인테리어를 하면서 매일 웃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위와 살 때 어둡던 그런 표정은 이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밝아졌어요. 저는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런 체면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행복합니다. 딸과 손주와 함께 즐겁게 제 생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물론 제가 나이가 있으니 제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은 되지만 저는 이제 어차피 제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은 많이 하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딸의 이혼 스토리를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